6장 노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사 관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적 노사 관계와 집단적 노사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적 노사 관계는 노무 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1대1로 자유로운 계약을 맺고 권리와 의무를 쌍무 책임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건 개별적 노사 관계입니다. 근데 집단적 노사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불평등을 인정을 하고 대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만든 게 집단적 노사관계입니다. 이 집단적 노동자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화가 되고, 기계화가 됨으로 해서 근로자들한테 악영향을 미쳤죠. 그러다가 위기의식을 느낀 근로자들이 어떤 단결의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산업혁명의 영향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한마디로 딱 의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근로자가 개별적 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 개선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근로자 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사용자와의 계약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여, 세 번째, 근로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설립된 자주적인 조직체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 얘기가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말이 기니까 이하 이제부터는 노동법이라 그러겠습니다. 그 2조 사항을 읽어보면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의의를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2조 사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동조합의 발전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2장에서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빗대어서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자본 전제적 노사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기 또는 산업화 이전, 요때를 자본 전제적 노사 관계라고 하는데, 노동조합 생성 이전 단계입니다. 18세기 산업화 초기에, 이때는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가지고 태업을 하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등 어떤 그런 식의 근로자들이 노동 저항을 야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직업별 노동조합이 발전됩니다. 19세기에 우리가 5장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의 형태에서 횡단적 노동시장과 종단적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횡단적 노동시장을 뭐라 그랬습니까? 선진국적 후진형이라 그랬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직업별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따른 미숙련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들의 증가로 기존의 숙련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방어하고 임금 저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직업별 노동조합이 생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는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라고 하는데, 직업별 노동조합은 어떤 숙련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영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미숙련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들의 자신의 시장 침범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노동조합입니다. 자, 그러다가 19세기 말 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노동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노동자 보호가 합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고, 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어떤 대등한 관계로 전개되면서 근로자들은 그들의 전체를 산업별로 포괄해 가지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직력에 의해서 단체 교섭권이나 노동쟁의권을 강화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의 어떤 경제적 기능의 비중을 높이고 점차 노동조합의 핵심 기능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산업별 노동조합은 뭐냐? 직업별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힘을 더 가지게 됨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직업별 노동조합은 숙련된 근로자들만이었는데, 이제는 숙련된 근로자들보다는 미숙련공이나 여성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발전되면서부터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핵심 기능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이제 지역별, 국가별로 떠나서 국제적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국제적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노동조합이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조합의 우호적인 정당, 예를 들어 노동당이나 사회당과 힘을 합치거나 또 자신들이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정당을 창립하게도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막강하게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메이데이라 그러죠. 노동절이라 그러죠. 근데 이 노동절의 어떤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노동조합을 배우면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놓도록 하죠. 이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산업도시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동부 지역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서 미국 전역에서 3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해서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서 총파업을 단행한 데서 비롯됩니다. 근데 이 파업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과열화되었고, 이에 사용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용자가 아주 강력하게 억제를 할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경찰과 폭력단체 등을 동원해서 집회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고, 동시에 노동조합 간부 4명이 폭동 선동 혐의로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정부나 경찰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 편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간부들은 폭동, 선동 혐의로 재판에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몇 년 지난 뒤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1889년입니다. 몇 년 후에 파리에서 열린 세계 노동조합 운동가 회의에서 이 날을 기념하자 해가지고 최초로 총파업을 전개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할 것을 결의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메이데이라 그러면서 노동절이라 부르면서 기념을 하게 되는 거죠. 노동조합의 정의는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이다. 자, 이는 사용자와 유리한 교섭을 위해서 조직을 배경으로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며 노동력을 무기로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주적인 노동단체라는 겁니다. 즉, 근로자의 이익단체인 동시에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단체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첫 번째는. 둘째로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거는 노동조합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조합주의와 복지조합주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업조합주의라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위해 가지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라는 거죠. 그게 보면 기업 내부에서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실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업조합주의라 하는 거고, 이 복지조합주의라는 것은 사회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외부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노동생활의 안정과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실현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이고 계속적인 단체이다. 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어떤 일시적, 한시적인 노동단체가 아닌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단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을 실현하는 단체이며, 이 단체 교섭 실현을 위해서 항구적이고 계속적인 단체로서 존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노동조합은 집단을 통해서 약자인 근로자가 어떤 주체적 위치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표현하면서 근로자의 심리적, 인격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므로 노동조합은 어떤 일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쟁의 수단을 위해 가지고 급조된 임시 단체가 아니고 어떤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주의 관행은 근로자가 존재하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근로자의 노동 상권은 보장되기를 바라고, 또 노사 간에도 자유와 평등이 이룩되고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자주적 평화적으로 협상하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례로 여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바로 노동조합주의 관행이라고 얘기하며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이를 통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노동조합주의 관행에는 기본 3원칙과 부수적 3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3원칙은 자유로운 단결의 원칙, 두 번째 자유대등한 단체 교섭의 원칙, 세 번째 자유로운 쟁의 행위의 원칙이 있으며 부수적 3원칙은 첫째 정부 불간섭의 원칙, 두 번째 정당으로부터의 자유의 원칙, 세 번째 사용자로부터 자유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주의 관행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과거의 어떤 고유한 전통적, 보론적 기능과 오늘날에는 다양하고 다변화된 경제사회의 변동에 대응하는 어떤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래의 노동조합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 사회적 기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노동조합은 어떤 종래의 어떤 전통적, 본원적 기능만으로 이를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어떤 노동조합 자체를 조직하고 그를 유지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래의 전통적 기능 분류상의 개념으로는 등한시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조합의 어떤 현대적 기능은 기본 기능, 집행 기능, 참모 기능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뒷장에서 전통적 기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기능은 어떤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경제적 내지 산업적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능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체 교섭과 경영 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인 것입니다. 이 분산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로자는 어떤 자기의 노동력을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같은 기능, 같은 직종, 같은 기업 내지 어떤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이를 통해 가지고 노동력의 어떤 제공을 통제한다면 어떤 수준 이하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힘을 갖고 노동 조건의 어떤 유지 개선을 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조의 어떤 경제적 기능은
사용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휘되는 노동력의 어떤 판매자로서의 어떤 교섭 기능이죠. 그래서 이것은 노동조합의 어떤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기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던럽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성격도 있지만 임금 수준의 인상이나 근로조건의 어떤 개선의 어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주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조합이 경제적인 기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정리를 하면은 단체교섭, 경영창가, 노동쟁의, 고충처리 이걸로 아마 대표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어떤 단체교섭은 산업적 기능의 어떤 평화적 형태이며 노동쟁의 행위는 산업적 기능의 어떤 전시적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노동조합의 어떤 쟁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업이나 피켓팅이나 태업, 불매운동, 생산관리, 준법투쟁. 이건 뒤에 가서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여기에 대한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 갖고는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쟁의 수단은 대형 수단이겠죠. 그거는 공장 폐쇄가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뒤에 가서 그건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자, 이런 경제적 기능은 노동쟁의가 목적이 아니고 생산성 있는 단체 교섭의 평화적 무드 조성과 노사 당사자들의 어떤 단체 교섭의 평화적 타결이 중심적 과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공제적 기능은 어떤 노동조합의 조합원 상호 간에 수행되는 일종의 대내적인 사용자와 어떤 대외적인 아닌 대내적인 기능입니다. 이게 조합원이 질병, 재해, 고령, 실업 등으로 노동력이 일시적이나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경우 이럴 때를 대비해 갖고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어떤 상호 공제하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공제적 기능의 어떤 기능과 활동은 어떤 노동조합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아주 오래된 기능인 겁니다. 이 노동조합이 처음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에 비해서 그 상대적 비중은 크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보다는 많이 저하됐으나 아직까지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인 겁니다. 이 노동조합이 처음 생성되는 초기에는 어떤 조합원의 어떤 경조 행사 때 부조를 하는 경우가 주된 공제적 기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노동조합이 어떤 조합원을 위해 가지고 병원이나 진료소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 또 그거보다 더 크게 주택 공급 사업이나 요양소나 오락시설, 소비조합, 아주 다양하게 그냥 노동금고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조합원이 실업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위로금과 또 생활 원조 등의 어떤 여러 가지 공제적 복리후생적인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운동의 어떤 역사에서 볼 때 노동조합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어떤 개인 생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몇몇 어떤 자주적인 어떤 조직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비조합, 생산조합, 노동은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조합이나 산업별 조합이 어떤 조직되는 단계에서는 조합원의 어떤 절대 다수가 미숙련 근로자였으므로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징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제적 조합비를 적게 받다 보니까는 암만 해도 공제적 기능은 점점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노동조합, 특히 어떤 뒤에 가서 배울 산업별 노동조합은 어떤 부가급부로 불리우는 공제복지 규정을 단체 협약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많이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급여의 한 3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공제적 기능도. 그리고 이 또 노동조합의 공제적 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어떤 국가적인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발전과 그 수준인 것입니다. 사회보험제도나 사회보장제도가 대단히 발전해서 어떤 근로자의 생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노동조합의 공제적 기능은 필요성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의 관리와 운영에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가에 있어서 대단한 어떤 중요한 과제로 이게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서도 노조의 어떤 공제 사업의 하나로 소비조합, 신용조합, 협동조합 등의 어떤 운영이 장려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 가지고 조합원의 어떤 상부상조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조합원의 조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을 만드는 겁니다. 정치 사회적 기능은 물론 임금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한 어떤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노동관계법 및 어떤 노동법령의 어떤 제도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등 어떤 경제, 사회 정책에 관한 어떤 노동조합의 복지적 활동과 주장 등을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 기능이 경영자와의 어떤 교섭을 통하는 거라면 정치적 기능은 그 상대가 경영자가 아니고 주로 국가나 사회단체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그러니까 경영자하고는 교섭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상대가 국가나 사회단체일 때는 교섭이 아닌 거죠. 노동조합의 어떤 정치활동 기능을 통한 국가나 사회단체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됨으로 해가지고 임금, 근로조건의 결정 이런 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제에 입법하다, 근로시간의 단축,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 요구 이런 게 노동조합의 어떤 국가 정치활동 기능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어떤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어떤
입법행위나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어떤 개정을 할 때는 어떤 계약 반대 운동 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치적 기능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의 어떤 정치활동 기능이 1998년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인해서 합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정당하고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노동조합은 서로 상호 지배하거나 어떤 구속, 간섭 절대 없어야 됩니다. 상호 간의 독립성이 유지돼야만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관계는 조합원의 어떤 정당의 지지, 어떤 정당 가입의 자유, 그 정도의 어떤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 그 정도 선에서만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노동조합의 어떤 주된 목적이나 기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전통적 기능에는 공제적, 경제적, 정치, 사회적 기능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이 세 가지 기능만으로는 이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노동조합 자체를 조직하고 그를 유지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어떤 분류상의 개념에서는 등한시되고 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기능을 제1차적 기능으로서는 기본 기능, 2차적 기능으로서는 집행 기능, 3차적 기능으로서는 참모 기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능의 어떤 상호관계는 뒷장에 그림으로 표시가 되고 있으면서 일단 첫째, 노동조합의 어떤 1차적 기능으로서 기본 기능을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 기능이라는 것은 조직 기능입니다. 노동조합의 목적이 집단적인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다면 근로자의 조직이야말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그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조직 기능은 근로자 기능과 노동조합 기능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기능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조직하는 제1차적인 기능이고, 두 번째, 노동조합 기능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후에 그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2차적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 확장 기능은 근로자 기능에 해당될 것이고, 이미 가입된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기능은 노동조합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2차적 기능으로서 집행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단체 교섭 기능, 경제활동 기능, 정치활동 기능으로 분류가 되고, 세 번째 참모 기능으로서는 어떤 교육, 선전, 조사, 연구, 사회봉사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세한 거는 10페이지에 표를 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1차적 기능은 기본 기능으로서 근로자 기능과 노동조합 기능으로 나눠지면서 근로자 기능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모아서 조직을 하고 확장시키는 거고,
노동조합 기능이라는 것은 그 조직된 노동조합원들을 조직원을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적 기능은 집행 기능이라고 얘기하면서 단체 교섭, 경제활동, 정치활동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전통적 기능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단체 교섭 기능을 살펴보면은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초기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단체 교섭이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었죠. 따라서 이때의 노동조합은 대내적인 공제적인 기능의 바탕을 두고서 쟁의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2장 노사관계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배운 5단계의 영국과 미국에서 단체 교섭 제도가 도입이 됐다 그랬죠. 자, 이렇게 노동 3권이 확보됨에 따라 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기능, 즉 단체 교섭 기능이 조합 기능이 어떤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제 기능은 점점 뒤편으로 후퇴를 하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꾀하면서 노사 간에 어떤 일치점이 발견되면은 그 결과는 단체 협약으로 이행되어, 즉 양 당사자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는 쟁의 수단이 취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단체 교섭은 노동쟁의를 통한 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유효성을 높이고 단체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 기능은 공제적 기능과 협동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조합은 어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가지고 생계를 잃거나 이랬을 때 조합이 행하는 어떤 자금 원조인 것입니다. 즉 질병, 재해, 노령, 사망, 실업에 대비해 가지고 노동조합이 미리 공동기금을 준비해서 필요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호 부주 활동이 즉 공제활동이죠. 이를 상호 보험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의 어떤 장점으로는 첫째, 어떤 조직적 관점에서 이를 통해 가지고 조합원들과 어떤 조합 간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 재정적 관점으로서는 공제기금의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이 생계 위협이나 어떤 돈이 부족해서 노동력의 어떤 값싼 판매를 방지시켜 가지고 표준적 근로 조건을 유지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제 기능은 노동조합이 직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일반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그 중요성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협동적 기능은 근로자의 보호 문제로서 어떤 생산자의 보호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문제도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 교섭 기능이 노동조합의 중심적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자 어떤 근로자의 보호 문제는 생산자로서부터의 보호뿐 아니고 소비자로서의 어떤 보호 문제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즉, 단체 교섭은 생산 공장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가지고 이 경제적 활동은 근로자가 취득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즉, 어떤 근로자들을 하나의 소비자로 보고서 그들의 어떤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익을 내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협동적 기능으로서의 어떤 활동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든지 노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조합, 노동은행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즉 이 정치적 기능은 경제적 기능과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서 어떤 발생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든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제정하는 어떤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조합은 특별 법률의 어떤 제정 개정의 어떤 촉구와 반대 등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자 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함으로 해 가지고 자신들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기능, 즉 단체 교섭 기능을 중추적인 기능으로 하는 단체라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세계적인 경향도 어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려는 어떤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인해 갖고 어떤 국제 경쟁력을 기본으로 한 경제적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어떤 정치 활동을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합원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징수하거나 또 조합의 기금을 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거는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도 어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3차적 기능, 참모 기능은 3차적 기능으로서 어떤 이 참모 기능이라는 것은 교육활동, 선전활동, 조사연구, 사회봉사 대충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는 조합의 어떤 기본 기능과 위에 집행 기능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육 홍보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조합 간부에 대한 교육과 일반 조합원에 대한 교육으로 나눠집니다. 조합 간부에 대한 교육은 어떤 노사관계 이론이나 경영 전반에 걸친 지식을 넓혀가지고 어떤 그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향상시켜가지고 어떤 단체 교습에 있어서 어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라기 위한 교육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노동조합을 인식시키고 그들의 어떤 충성심을 배양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하나의 계기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는 어떤 뉴스레터의 주간지, 월간 레터 발간이나 홍보지의 발간 등을 통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조합 정신을 주지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중심으로 단결시키고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 내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 홍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노동조합의 중요 정책적 어떤 이슈를 알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연구는 오늘날 단체 교습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관계에 대해 가지고 공공정책이나 어떤 광범위하게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 조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이러한 상태에 하에서 이 부분의 어떤 전문가를 확보하고 경제의 동향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거나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로조건에 관한 어떤 조사 연구, 그리고 회사의 어떤 경영 상태에 관한 조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노동정책의 어떤 방향과 내용에 대한 어떤 연구를 단체 교습이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조사 연구를 합니다. 다음 단체 교습을 위해 갖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라는 것은 근로자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주기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조합 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하면서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어떤 휴양시설이나 장학사업 등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의 어떤 기능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노동조합의 이의 그 다음에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면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 및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자체의 어떤 조직 강화 기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그 활동의 어떤 안정과 보장을 기할 수 있는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첫째,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조합원 수를 어떻게 용이하게 확보하느냐 하는 데 있는 거고, 물적 자원에서는 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용이하게 많이 확보하느냐, 여기에 딸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수단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으로서는 샵 제도가 있고, 물적 자원은 체크 오프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샵 제도는 어떤
조합원 참가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드샵 어떤 기본 세 가지 제도가 있고 또 이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샵 제도 외에도 변형된 에이전시 샵, 프리퍼런셜 샵, 그 다음에 메인티넌스 샵 뭐 등 여러 가지 변형적인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오픈샵 제도를 살펴보면은 고용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노조 측에서는 오픈샵 제도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클로즈샵이나 유니온샵 제도에서는 노조는 어떤 보장된 신분 때문에 종업원과의 어떤 일상관계 및 고충 처리와 같은 업무에 더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시간을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뿐 아니라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오픈샵 제도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노동조합의 어떤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선호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동법에 보면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픈샵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 오픈샵 제도에는 이 환경 계약, 옐로우 컨트랙트라고 해갖고 비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19세기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에서 아주 성행했는데 이거를 일본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법제화돼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황견 계약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고용주가 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거나 또 탈퇴하기를 종용하는 등의 어떤 조건을 내세움으로 해가지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계약이라 그래가지고 비열계약이라 그래서 많이 성행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와그너법에 의해 가지고 이 오픈숍 제도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500명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에서 노동조합원이 10%인 50명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 45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 10%의 노조원들이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성공시켰다면은 나머지 90%인 전 종업원이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10% 노동조합원의 투쟁 결과가 비조합원인 90%까지 받는 게 불법이다, 부당하다라고 해서 오픈숍 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클로즈드 숍. 이거는 기업의 근로자나 종업원이
어떤 고용 조건 자체가 노동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용 조건이 노동조합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 조건의 어떤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한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어떤 단체 협약으로서 어떤 종업원의 채용 해고 등을 어떤 노동조합이 주도해 가지고 관장하는 것이므로 어떤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되는 강력한 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노동조합원 이외에는 절대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제도의 실시는 보면은 노동조합의 어떤 권리와 단결을 지키는 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와그너법에 의해 가지고 이 클로즈드 샵 제도가 인정은 되었으나 이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어떤 너무나 지나친 권력 남용과 어떤 세력을 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폐단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1947년에 태프트 하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불법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클로즈드 샵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선진국의 몇몇 나라들은 항만 하역 부분에 있어서는 클로즈드 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항만 하역이라는 것은 첫째, 수요가 불규칙하다는 거죠. 또 노동 시간도 또 불규칙합니다. 왜냐하면은 선박들이 얼른 물건을 내리고 빨리 조기 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노동 시간 자체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하역 작업 성격상 어떤 기계화를 통한 일괄 작업 방식의 어떤 도입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북한에 쌀을 보내고 이럴 때 보면은 항만 하역하고 선적 작업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노동에 의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하역 노동자의 어떤 노동력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역업체는 그렇다고 노동량이 수요가 불규칙한데 인원을 언제나 많은 인원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다 보니까는 하역업체에서는 최소한의 고정 인원만 보유하고 작업량에 따라서 필요한 노동자를 임시로 고용해 가지고 어떤 고정적인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항원 노조에 한해서만 노동력을 어떤 풀제로 보유하도록 해서 필요한 만큼 요청해 가지고 도급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항원 노조는 정부로부터 어떤 인력 공급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유니온샵 제도는 오픈샵이나 클로즈드 샵의 어떤 중간 형태입니다. 이 가입 방법은 어떤 고용주는 노동조합원이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자유로이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채용이 되고 나면은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거죠. 자꾸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태프트 하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고용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입을 30일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에 유니온샵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노동법 개정 시에 또 유니온샵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조건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인 회사에 한해서 유니온샵 제도를 허용한다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노동조합도 대부분 유니온샵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입 기간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간부 이하는 전부 다 조합원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사원에서 대리까지는 조합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과장 이상부터는 관리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에서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을 거부하고 계속 이렇게 대리로 지속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철도나 지하철 노조 파업 시에 간부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리까지 있다가 과장 이상 되면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파업을 됐으면은 그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는 겁니다. 이 유니온샵 제도의 어떤 특징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인 노동조합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형적 샵 제도는 여기서 나와 있는 에이전시, 그 다음에 프리퍼렌셜,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이 샵 말고도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변형적인 샵 제도의 어떤 대표적인 거를 요 세 가지 정도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시 샵 제도는 일명 대리기관 샵 제도라고도 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들에게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 교섭에 의한 혜택을 동등하게 누린다라고 해갖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노동조합한테는 유리한 제도가 되겠죠.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다 회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학생회비는 내지만은 학생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뭐 대학교의 학생회에도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 프리퍼렌셜 샵 제도라는 것은 우선 샵 제도라고도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채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원인 경우에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조합한테는 유리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메인터넌스 멤버십 샵, 이거는 조합원 유지샵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은 기조합원은 물론 협약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도 일정 기간 동안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샵 제도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2항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픈샵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어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2항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유니온 샵 제도가 부당노동 행위의 예외 규정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오픈샵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어떤 조합원이 3분의 2 이상인 기업들에 있어서는 거의 유니온샵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또 사실 조합원 수가 많은 기업에서 나는 노동조합 가입 안 하겠다라고 버티면은 과연 견뎌내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조합원은 가입을 하는데 활동을 활발하게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지만은 조합원에 가입 안 하고 버티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오픈샵 제도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유니온샵 제도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어떤 물적 자원에 있어서는 일단 노동조합이 조직체로서 어떤 세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앞에서 한 양적인 조합원 수의 확보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이 바로 질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 확보의 방안으로서 생겨난 게 체크오프 제도입니다. 이게 단체 협상에 있어서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그 세력 확보의 수단으로 체크오프 조항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오프 제도는 뭔가 하면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를 해서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2조에 보면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 의무를 명백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일일이 조합비를 받으러 다닌다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회사에서 일괄되게 딱 공제해서 조합한테 준다면 조합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니까 그래서 단체 협약에서 언제나 노동조합에서 제일 먼저 내거는 조건이 바로 이게 체크오프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연 노동조합비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노동법 24조에 보면 조합비 항목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조합비 의무 부담을 확실히 하고 근데 조합비가 너무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 조합비는 대부분
100분의 0.8에서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대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기준으로 월 8,000원에서 2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대기업들의 노동조합 회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달에 몇 억 정도씩 조합 회비가 거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각 회사들의 적립금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몇백억 이상씩 가진 노동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조합의 어떤 적립금을 작아지게 만들 이유가 있겠죠. 적립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에서 조합 기금을 가지고 급여를 대신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22일간. 지금 저 수서에서 다니고 있는 SRT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KTX에서 파업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파업 참가자들한테는 급여를 공제를 했습니다. 그게 260억입니다. 그 다음에 그 KTX에서는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의 연조합비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133억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급여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하는 이유도 그런 적립금 자체를 적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대처 방안으로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손해배상을 다 받아냈다라는 기사는 제가 본 적 없는 거 보니까는 서로 청구는 하되 어느 정도 협상에 의해서 유야무야 되는 건지 일부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사측에서는 조합의 기금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장기 파업 방지를 위해서 일종의 거대 노조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한진중공업 파업 때도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서 당시 건조 중이던 선박에 대해 가지고 계약상 납기일보다 지체되면서 선주들한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158억 원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뭐 재판부에서는 그중에 74억 4천여만 원만 인정을 했지만 이렇게 사측에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바로 거대해진 거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거죠. 타임오프 제도라는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이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 전임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회사에 출근해서 노동조합 일만 하는 사람. 이걸 노조 전임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노조 전임자 수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단 노조 전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인건비가 가외로 나가는 상태다 보니까는 과다 지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측인 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 노조 일만 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조합이 전문성과 파워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싫어하게 됐죠. 근데 반대로
노조 전임자 수가 적어지면은 노동조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합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조합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조 측에서는 전임자 축소를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는 1997년에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불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결사 반대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행이 어떤 13년간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97년에 만들어진 법이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안 했던 거죠. 13년 동안 유예됐다가 2010년 7월부터 타임 오프제라는 어떤 타협안을 통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타임 오프 제도라는 거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한다 그랬죠. 그럼 사용자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죠. 인건비 적게 나가 그 다음에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노조의 어떤 파워가 약해진다고 본 거죠. 금지하는 대신에 조합원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제도인 거죠. 옛날에는 노조 전임자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임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만 일부분만 부담하도록 사측의 어떤 편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 협의,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이런 노동조합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에만 한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 갖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원을 받는 것을 제외된 노조 전임자들은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노동조합비로 지급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로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니들 노동조합에서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줄 수 없다라는 근거 조항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벗어나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면 부당노동 행위로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타임오프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규정을 만들면서 어떤 재정 능력이 열악한 중소노조에는 유급 전임자 수를 더 많은 수준에서 정했지만은 대규모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임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대폭 줄인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기아 자동차의 예를 들어서 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노조 전임자가 136명이었는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19명으로 확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놓고 봐도 노조 전임자의 과다 임금 지급이 그동안은 꽤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10년부터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노동조합의 형태는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구성되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중심점, 즉 단체 교섭 결정권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현대 산업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를 꼽는다면은 바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4대 기본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더 압축을 해서 2대 기본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직종 또는 직업을 같이 하는 근로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직종별 노동조합 또는 직능별 노동조합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직업별 노동조합은 앞 시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산업혁명 후에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된 노동조합의 형태입니다. 직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직능을 갖는 근로자가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속한 횡적 조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운동 사상 가장 일찍 발전한 조직 형태이며 이를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인쇄공조합, 목공조합, 선반공조합 등 숙련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직업 독점과 노동력의 어떤 공급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색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영국에서 산업혁명 후에 발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그 유형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의 어떤 장점이라면 첫째, 동일한 직종을 가지는 근로자로 조직되기 때문에 단체 교섭 사항과 그 내용이 확실하죠. 명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근로자로서의 어떤 서로 연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의 단결력이 아주 공고하고 오용화될 염려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든다면 직장 단위의 조직이 중심이 아니다 이거죠. 왜? 같은 직장에도 같은 기업 안에도 선반공 조합이 있을 거고 목공 조합이 있을 거고 인쇄공 조합이 있을 거고 여러 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단위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실업자라 하더라도 조합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조합원의 어떤 실업을 예방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실업을 예방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직업별 노동조합의 단점은 반대가 됩니다.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 가지고 이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전체 근로자의 분열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근로자 전체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분열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이거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그 다음 이 두 번째는 어떤 기업 조직이 아니고 기업을 초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의 어떤 자주성은 자신들 조합의 어떤 자주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사용자하고 관계는 희박하죠. 자신의 이익만 따지다 보니까 사용자와 어떤 서로 교류라든지
교감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이 직업별 노동조합의 기본 원리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되겠죠. 자, 하나는 어떤 기득 이익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수요 공급론으로서 노동력의 공급량을 제한함으로 해가지고 사용자를 압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획득한 숙련 기능에 대한 강력한 기득권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제 이는 바로 도제 제도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도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동력의 공급 제한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제 제도와 무자격자에 대한 어떤 규제. 일단 이 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은 엄격한 도제 제도를 설치해 갖고 도제의 수와 기능 습득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그들의 임금 수준을 아주 낮게 함으로 해서 숙련 근로자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종업원의 어떤 임금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전부 무자격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반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직업별 노동조합에 이어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이 조합도 발달되었습니다. 보면은 일본에서도 그 예를 볼 수가 있고 미국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옛날에는 연합노동조합과 그다음에 2010년도 상반기에 보면은 태동된 청년노동조합 등이 바로 어떤 일반 노동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숙련이나 직능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 내지 수개의 산업에 걸쳐 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냥 일반 근로자들을 폭넓게 규합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직업별 노동조합에서 배제된 미숙련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할 목적으로 조직이 된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대 산업이 종래의 개인적 기능이나 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생산 작업의 분업화, 자동화, 표준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근로자들이 이른바 노동의 대체성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산업 분야에서 자신들의 주체의식을 확고하게 되는 거고 청년 노동조합 이런 데는 나름대로 주체성, 정치성의 역할을 갖는 새로운 조합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 노동조합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독립된 최저 한도의 권리, 즉 생활 임금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 생활의 필요 조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고용의 확보, 근로시간의 한도 규제, 임금의 최저 한도 규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겠죠. 세 번째는 조직상의 약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입법 규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동조합도 문제점은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런 근로자들이 여러 업종에 걸친 근로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조합 민주주의가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극히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고 어떤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지 않고 그저 그냥 근로자들끼리 힘들고 어려운 근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의식도 미약하고 어떤 강력한 지도 체제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합 민주주의가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단체 교섭 기능이 허약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러한 일반 노동조합이 양적으로는 팽창할 수 있겠죠. 뭐 인원이 늘고 규모가 커질 수는 있으나 어떤 통일이 안 되고 단결이 약하고 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뭐 청년이나 특수계층들의 어떤 집단의 결합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적이고 공통적인 의견이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노사 간의 어떤 이해가 달라서 임금, 근로조건, 경제적, 물질적 등의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단체 교섭 기능에서 모든 역할을 다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아주 큰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노동조합은 그냥 정부가 법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근로조건의 어떤 균일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랄 따름인 겁니다. 다음은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현대 노동조합의 어떤 대표적 조직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산업에 있어서 보면은 광부도 있을 수 있고 운전기사도 있을 수 있고 사무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겠죠. 근데 모든 직종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를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기업 또는 산업 내에 있어서 어떤 단결력에 의해 가지고 경영자에 대해서 강력한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각종의 직종을 포함하므로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급여가 똑같은 율로 인상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석탄 산업에 있어서 광부들은 노임 단가가 높고 사무직은 낮은데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올랐다 그러면은 광부들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무직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산업별 노동조합이 출현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분업화가 생겨나면서부터 기계화가 되면서부터 어떤 미숙련공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직종별 노동조합 형태는 미숙련공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충분히 차지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미숙련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수가 급격히 많이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저절로 생겨나게 된 조합이 바로 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이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산업별 노동조합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첫째, 기업과 직종을 초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있어서는 거대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결력을 강화만 시킨다면은 기업이나 사용자한테 아주 크다란 압력 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자본이 집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섭력도 산업적으로 통일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거고. 근데 또 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어떤 문제점이라 그런다면은 내부에서 직종 간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해 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라는 점하고 그다음 조직이 형식적인 단결에만 그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그냥 여러 명이 뭉쳐 있지만은 단결이 안 될 때는 오합지졸이 된다라는 그런 약점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조직된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을 단위로 해서 직종이나 산업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인대학교 노동조합이다 그러면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업별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의식이 아직 횡단적 연대 의식이 뚜렷이 갖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서 조직되거나 아니면은 동종산업 동일 직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단위 기업 간의 어떤 시설 규모나 지불 능력의 차이로 기업 격차가 큰 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데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많습니다. 특히 택시회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조합이 다 있더라도 보면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는 다 어떤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떤 횡단적 노동조합이 자기 기업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운수회사들이 택시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모여서 연맹을 만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해지고 요구 조건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횡단적 조직이 이렇게 자기 기업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먼저 자신들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직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결성하게끔 하는 그런 의용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별 노동조합이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계약 같은 부당 노동 행위의 어떤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단점도 갖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업별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첫째, 모든 조합원이 당의 기업의 어떤 종업원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 조건을 통일하고 종합적으로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원들 전체가 회사 사정에 너무나 정통함으로 무리한 요구가 없다라는 거죠.
무리한 요구로 노사분규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사용자와의 관계가 어떤 밀접하기 때문에 노사 공동체 의식을 통한 노사협조에 공헌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첫째, 조합원이 모두 사용자하고 종속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쉽게 어용화 또는 반조합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에 어떤 노동조합 생성 과정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등장해서 대부분 기업별 노동조합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산업별 조직으로 이렇게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이 기업별 조직이 산업별로 묶어놓은 것. 그러다 보니까는 명목상으로 산업별 조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1980년도 들어가지고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기업별 조직으로 다시 개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별 노동조합은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전체 노동조합의 한 70% 이상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우리가 2장의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일본의 가부장적 노사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무라이 정신과 유교 정신,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일본에서 많이 발달되고 많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 특유의 종신고용제, 그 다음에 일본이 경기 침체로 인한 만성적인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가족주의, 어떤 화와 사무라이 정신, 충의 어떤 사고방식이 제일 큰 요인이 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기업 지배조합이라고 규정하면서 오용 노동조합으로 어떤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저건 어용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좀 단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